안녕하세요. 오늘 7주차 행복론 글쓰기와 행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지금 저녁 때입니다. 제가 아침에 시작을 했는데 뭐가 자꾸 오류가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촬영을 하다가 이 컴퓨터가 잘못됐는지 지금 제가 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간 지금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돼서 굉장히 그 행복론과는 역행되는 불행하게 지금 수업을 시작한다 하는 말씀 드리고, 행복이라는 건 원래 불행을 딛고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해봅니다. 어, 오늘 뭐 글쓰기와 행복인데, 제가 이 글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이 글쓰기를 보게 된 그 동기는, 프란츠 카프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카프카의 그 대표작 중에 하나가, 페어반들롱, 이라고 해서, 독일어로 페어반들롱이라고 해서 변신, 변신이라고 합니다. 그 변신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완전히 그 다른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변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카프카의 그 삶 자체가 이 소설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변신이라는 이 글을 쓰면서 카프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자신의 삶을 표현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지금 한 4번, 5번째 반복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다가 보면은 한 20분 넘게 녹화를 하다 보면은 내용이 다 이게 지금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 지금도 어쩌면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아까 아침에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그 들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산과 들이 이렇게 만나는 그 예의 그 민속촌 예정지를 저는 아침에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돌면서 여러 가지를 하죠. 쓰레기도 줍고 웅덩이가 이제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정화를 시키고 그런 낙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런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마치 글을 쓰는 것처럼 그날 일어날 일, 지나간 일, 이런 거를 회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과연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행복론이라는 이 과목이 그냥 어떤 이론적인 것을 강의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그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마치 과목과 관련 없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전부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면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자기의 스토리를 또 이야기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들은 생각은 과연 나는 행복한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그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불행이라고 느끼고 행복이라고 느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이 글쓰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글쓰기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생각이 내 머리에 떠오른다. 그리고 그 떠오르는 생각을 나는 음미를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생각의 주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을 내가 음미를 한다 하는 거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이 생각의 주인이 돼가지고 생각 위에 올라타서 이 생각을 이쪽으로도 가게 할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생각의 자기 생각의 주인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아까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의 각자의 그 상태, 상황, 이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든 것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이 다 포함된 거죠. 내 생각과 내 활동과 내 노력이 바로 오늘날의 나를 이런 상황에 있도록 했고, 또 그것이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 있었고, 그런 그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또 나를 그렇게 만든 면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 생각이라는 것은 그 양자를 조화시켜서 현재를 만족해 하고, 아니면 현재를 받아들이고 만족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재의 상황을 내가 기껍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제 이 현재 속에 내 만족을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면을 더 만족스럽도록 노력해가는 이런 선에서 현재 상황을 자기가 능동적,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죠. 그렇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을 나보다 높은 데에다 두고 하게 되면 나는 불행하고 불만족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아래에다 두고 그것을 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행복할 수도 있고 약간 만족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겁니다. 물론 젊은 혈기에는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생각이 안 되지만,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그냥 살기. 그날그날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평범하게 그냥 살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보다는 더 잘 살기. 그래서 남들보다는 뭔가 좀 다른, 남들보다는 좀 더 노력을 하는 다른 관점을 가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삶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가장 잘 살기인데 그 가장 잘 살기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험을 하면서 살기. 나의 상황이 이런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혁명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내 삶을 걸어본다는 겁니다. 무솔리니가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자기 그 가정에 태어나서 꿈을 한번 크게 가져봤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모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솔리니가 일개 그 촌부에서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물론 그 무솔리니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도 그런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모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험이에요. 젊은 혈기가 모험을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면은 그것은 모험의 의미가 상당수 이렇게 빛바래게 되고 후회를 남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시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별을 따온다거나 불가능한 별을 따온 건 아니지만 그 불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무모하게 추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우리의 그 이상을 목표를 성취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소박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실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글쓰기라는 게 뭘까 이제 앞에 시간에 우리가 이제 미디어와 행복을 할 때 이미 이 문제는 다루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이 글쓰기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지금 얘기한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나의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 글쓰기를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쓰기의 그 역사, 글쓰기라는 그 역사 속에서의 그 위치, 좌표, 이것을 읽어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글쓰기라는 것은 문자로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가 이루어진 것이 그 텍스트고, 문자로 이루어진 것이 텍스트고, 그 텍스트를 읽는다, 또 읽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쓰고 그 쓰여진 것을 읽는다 하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글쓰기에 있어서. 글을 쓰는 것은 내 생각을 나의 밖에다 표현하는 것이고 그 표현의 수단이 문자인 것이고 그 문자로 표현된 그 결과물을 텍스트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텍스트를 나도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다. 여기에 바로 글쓰기의 핵심 모멘트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라는 것이 이제
그 배열된 것이 바로 그 글쓰기죠. 문자를 배열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텍스트가 된다 하는 것이고. 근데 이 텍스트가 혹은 문자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알아봤듯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알타미라 동굴이나 라스코 동굴이나 하는데 이제 벽화라는 형태로 우리 조상들이 그 역사를 기록하기 그 이전에는 어떤 그 그림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나름대로 소박하게 표현을 했다 하는 거죠. 그게 그림이죠. 그리고 그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물소나 뭐 소나 뭐 아니면 새나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죠. 이 그림에 지금 그 뭐 사람도 있고 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주로 새가 많네요. 새가 굉장히 그 독특한 이렇게 비상을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그 영감 같은 거를 줬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그 어떤 표현하는 그런 세계관은 문자로 표현되는 그런 세계관과는 상당히 달랐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림은 보다 단순화된 그런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초합리적으로 어떤 초논리적으로 비논리적은 아니죠. 초논리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제 이런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역사 이전의 어떤 그 선사라고 하죠. 역사 이전 선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재는 우리는 역사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역사 시대가 이제 다 끝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역사 시대가 다 끝나면은 그러면 뭐냐 하면은 탈역사의 시대. 현대 우리의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현대 이후에는 뭐가 오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현대 이후에는 글쎄요 뭘까요? 그게 바로 탈현대라는 겁니다. 탈현대.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근데 그런 번역이죠. 우리나라로 이제 포스트 모던을 그러면 후 현대, 후현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탈현대. 그래서 역사가 끝나면은 탈역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뿐이죠. 그 의미는 우리가 지금 문자로 표현된 텍스트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텍스트는 이제 거의 끝났다. 텍스트의 시대는 다 끝났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런 그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텍스트를 여간해서 사질 않죠. 그것은 뭐 돈을 아끼려고 그런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텍스트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고 그 새로운 시대의 글쓰기도 새로워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와 그러면은 텍스트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미디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결국은.
미디어라는 것은 어떤 그 매체, 매개체인데, 매개체라는 것은 A와 B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미디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미디어를 만들어낸 인간이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가사적인 존재다, 죽을 수 있는 존재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죠, 죽을 수 있는 존재죠. 근데 인간이나 동물이나 어떤 식물이나 무생물은 죽지 않겠죠.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식물도 죽죠. 그리고 동물도 죽고. 근데 왜 인간을 가사적인 존재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동물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가 이제 곧 잡혀가서 도살장에 끌려가서 이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먹이를 먹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보고에 의하면 이제 그 벌레들은 자기가 이제 자기 몸이 망가져 가지고 다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입은 여전히 먹이를 씹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벌레들에게도 고통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어떻든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불안하고 말하자면 그 불안하고 어떤 그 공포를 가진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공포. 그래서 이제 그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못 느낀다 하더라도 따분하다는 겁니다. 따분하고 무의미하다. 심심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심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그랬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즉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다. 그 소통을 하는 이유는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자기의 그 불안감을 잠시 잊거나 아니면 어떤 동료 의식을 느낀다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문 좀 열어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없는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소통을 하게 된다. 즉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하냐면 이제 그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결국은 정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야, 어디에 입사 시험이 있다는데 거기 뭐 이런 거 저런 게 뭐 있어. 뭐 이런 것만이 정보가 아니에요. 야, 어디 가면 뭐 뭘 싸게 살 수 있다더라. 뭐 하는 뭐 그런 것만이 정보는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고 상대방도 그 표현을 통해서 또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하는 그런 거를 정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견해, 자기의 생각, 것을 표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과 이 텍스트, 그 다음에 기술 그림, 이런 데 따라서 이제 미디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고, 우리가 오늘 그 글쓰기라는 그 형식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텍스트에 관련된 거죠. 텍스트. 그래서 문예, 문학과 예술이죠. 문예. 그다음에 신문, 편지, 저술. 저술이라는 것은 책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구술. 구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이렇게 구수하게 이야기하는 거, 말로 표현하는 거, 그것을 구술이라고 하죠. 옛날에 이 텍스트가 많이 보급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구술이라는 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직업적으로 있었던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할머니에게 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할머니나 뭐 아저씨나 누구한테 이웃집에 가면 이야기를, 우리는 그 어릴 때 굉장히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 이 사람은 어떤 그 홀로 이렇게 있죠. 홀로 벼랑 끝에 이렇게 서가지고 자살을 하려는지 뭐 어떻게 하려는지 이렇게 자기의 운명을 깨닫고 고독하게 이렇게 무의미하게 불안하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신문이나 편지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미디어와 텍스트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라고 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것이 바로 문예 창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예 창작. 문학과 예술을 창작하는 소설과 시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 소설이라는 것은 이제 작은 이야기라고 해서 소설인데, 제가 시를 하나 낭송을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가려져 있네요. 이게 좀 뭔가 운이 안 좋아.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이제 소설과는 상당히 다르죠. 축약적이고 굉장히 할 말만 딱 하는, 아니면 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시다. 역설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저도 뭐 시를 좀 쓰는데, 시는 사실은 뭐 아무나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저는 시를 쓸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소설이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소설은 굉장히 이제 입담이 좋아야 되고 굉장히 많이 조정래나 저 누구예요, 토지 박경리 선생,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 어, 그 자기와의 대화, 자기와의 대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담론이죠. 어떻게 보면 담론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제가 담론이란 디스코스라는 것을 담론이라고 안 하고 담화라고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중요한 건 아닐지 모르겠는데, 담론이라는 표현은 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좀 애매한 표현이 아닌가.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다 할 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담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와의 대화라는 것은 어떤 담론의 성격, 담화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기억, 혹은 자기 표현.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역사라는 것은 기억이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되살려내서 이렇게 회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그 기억,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 표현이라고 한다. 거죠. 자기 표현. 어떤 그 자기 밖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하죠. 이게 좀 커서가 자꾸만 어디 갔나 제가 없어가지고 계속 찾고 있는데 여기 있네요. 그 자기와의 대화, 이 담화라는 성격을 가지는 거죠. 지금 이 소설이나 시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혼자 쓰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기억을 더듬기도 하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또 타자와의 대화도 하는 거예요. 실은. 왜냐하면은 자기 혼자 쓰는 거지만 타자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예상을 하는 거죠. 이 소설을 읽을 사람을 예상을 하고 이제 읽고 또 어떤 그 소설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여러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 저자와 소설의 작가와 그, 그 쓰는 내용, 소설의 내용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삶이 생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삶이 생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글을 쓴 사람이 작가가 그 글을 씀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표현을 하고 그 표현된 것을 통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아까 초두에 좀 얘기를 했죠. 표현을 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다르게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잘한 것은 더욱더 추진을 해나가는 그런 그 자기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생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없다면 소설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흥미 위주의 소설. 흥미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거죠. 그냥 그거 읽고 흥미롭게 해서 그 시간을 때우고 그냥 끝난다. 그런 소설도 있죠. 그런 소설은 되도록이면 이제 못 읽게 하죠. 어른들이.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딱 여기까지는 흥미소설이고 여기까지는 뭐 유익한 소설이고 뭐 이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만화를 못 보게 했거든요. 만화를 보면은 이제 공부를 못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만화도 굉장히 유익한 게 많아요. 사실은 만화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여러분들 뭐 만화책이 많이 있죠. 그 무슨 무협지 같은 것도 만화로 돼 있고 한데 뭐 그런 것으로부터 해서 또 유익한 만화를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건 좀 하지 말아야겠네요. 괜히 또 잘못하면 욕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나는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또 이제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은
참 뭔가 좀 치우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은 안 하겠지만 만화도 굉장히 좋은 걸 수 있다. 즉, 책이라는 것은 소설이나 제가 만화를 얘기 안 했네요. 만화도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읽을 거리. 또 만화를 그린다고 하죠. 만화를 쓴다고 하네요. 만화는 이제 그림으로 돼 있고, 거기다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는 건데, 그림과, 그림과, 스토리가, 텍스트가 합해진 게 만화죠, 사실은. 만화 중에서 좋은 만화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만화를, 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한 것을 이제 읽는 게 목적이죠, 실은. 읽게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읽기 위해서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책 팔아먹기 위해서 쓴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책이 안 팔리는 걸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팔리면 더 좋겠죠. 아니야, 책은 팔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쓰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비현실적이죠. 기왕이면은 책이 많이 팔리면 좋죠. 돈도 벌고 책도 쓰고 봉사활동도 하고 돈도 벌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개도 잡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읽기라는 게 이제 스토리, 재미있는 스토리, 그 다음에 구술, 이런 게,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얘기 듣는 거나 읽는 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취미 안 맞는 사람.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 소설을 한 권, 재밌는 소설을 골라달라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소설을 읽는 습관이라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박한 현실에서 우리가 탈출구를 찾을 수가 있고 거기서 많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깨달음을 의외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괴로운 일 생겼을 때 그냥 속는 셈 치고 손해보는 셈 치고 소설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비 열전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 관한 하는 어떤 얘기를 해도 저 따라올 사람 별로 없다고 이제 그렇게까지 좀 심한 얘기죠, 그거는.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모독이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걸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읽기, 이걸 이제 구전이라고도 하는데, 구술이라는 것은 입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입으로. 얘기를 하면은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으로 전해진다 해서 구전이라고, 구비문학이라고도 하죠, 구비문학.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영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이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에블린이라는 중년 여자인데 상당히 좀 뚱뚱해요. 뚱뚱한 게 고민이에요. 야,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지 하는데 자꾸 먹기만 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자꾸만, 먹으니까 살이 찌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도 이제 불화가 생기고, 주위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삼촌이 이 양로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로원을 자주 방문을 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은 이 니니라는 이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우연히.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주로 이야기꾼이 됩니다. 이야기꾼. 얘기를 이렇게 해요. 얘기를 해줘요.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였어요. 실은. 그러니까 어떤 그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 실화라고 할 수 있죠. 실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말하자면 그 이야기 속에 또 주인공이 있지라는 그 소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녀가 좋아하는 그 이웃집 오빠가 있는데, 그 이웃집 오빠가 이제 기차 사고를 당해서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오빠의 애인이 이제 루스라고 하는데, 그 루스하고 친하게 돼요. 왜냐면 그 있지라는, 사실은 이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어렸을 때 있지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있지는 이웃집 오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애인조차도 이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죽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중간에 뭐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또 들어 있어요. 뭐 이제 그 남편이 나쁜 놈이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애를 훔쳐가고 뭐 어떡하고 뭐 해서 막 또 악당들이 등장하고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걸 다 생략하고 그 있지하고 이제 그 자기 오빠의 애인하고 그 카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요리 이름이에요. 이게 아마 그린 토마토라고 하는 거 보니까 파란 토마토를 갖다 요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 토마토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기가 막힌 맛이라고 그래요. 하여간 저는 못 먹어봤는데 한번 어떻게 해 먹어봐야겠어요. 근데 그 레시피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 제가 먹어보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둘이서 이제 이렇게 이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를 먹으면서 이제 재미있게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떤 생의 활력을 찾는 거예요. 생의 활력을 찾고 살도 이제 안 찌게 되고 해서 이제 정상적인 그런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할머니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뭐 그런 얘기인데, 굉장히 그 독특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화를 한번 어떤 그 심심할 때 한번 꼭 봤으면 하는 영화인데, 이런 그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아까 말하는 그 삶의 어떤 그 의미를 되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어떤 자기의 삶을 생성시킬 수 있다. 어떤 그 자기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걸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인생의 어떤 유익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라는 게 있어요. 독서. 이것도 읽기죠, 물론. 이 읽기는 이제 어떤 구술이라는 뜻이었고,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그 책을 읽는 건데, 이 녹터널 애니멀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이게 다 이렇게 나오죠. 이 주인공 여자가 이제 전에 그 버렸던 자기 남편이라고도 하고 뭐 남자친구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이 주인공은 이제 이 남자를 버렸는데 왜 버렸냐면은 무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생활력이 없고 무능하다고 그래서 자기 엄마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버렸는데 버리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는데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돈도 또 자기 자신도 미술관도 큰 걸 하나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듯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자는 자기 그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옛날 애인이 옛날 남편이 어, 소설을 한 권 보내와요. 소설 한 권 이제 붙였는데 거기 제목이 바로 Nocturnal Animals라는 거예요. Nocturnal Animals라는 것은 야행성 동물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을 읽는 것이 바로 이 영화예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읽는 장면, 그 다음에 그 소설 속의 내용, 그 다음에 현실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도대체 소설 속에 있는 내용인지 현실의 내용인지 뭐 구분도 잘 안 갈 때도 있고 요새 하여간 이 영화 관객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난해한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한 거, 묘미가 있다는 거죠. 그냥 너무 평이한 것은 재미가 없어 그냥 안 본대요. 어쨌든 참 취미도 묘하다고 보는데 어떻든 이 녹터널 애니멀스에 보면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결국은 이제 이 현실의 이 사람의 전 남편이었고 이 자기를 그 냉혹하게 버렸던 여자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어떤 그 폭력을 가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버렸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아쉬워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녹터널 애니멀스는 이제 하는데 이걸 좋아하는 또 사람도 있고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한 번은 꼭 볼만한 그런 영화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쓰기라는 것을 대표하는 영화가 이제 패터슨이나 시, 우리나라에 이제 이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암이 걸려갖고 어떻게 요새 죽었다는가 뭐 하여간 그런 어, 어, 윤인데 제가 뭐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간 그 이 시에 어, 윤지미도 아니고 뭐 하여간 그 이 패터슨이라는 이제 이 지금 이 영화 패터슨이라는 영화는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시인인데 주인공 시인인데 시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버스 운전사예요. 버스 기사죠. 버스 기사인데 틈틈이 시를 써요. 그 시를 쓰면서 일상 속에서 시를 쓰면서 이제 아주 독특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매일매일의 어떤 그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인데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어,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아주 평이한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라는 참 그 패터슨이라는 이 사람 이름이 패터슨인데 이 패터슨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시인 아닌 시인이죠. 자기는 시인이라는 말을 누구한테 안 해요. 그렇지만 어, 어느 날 자기가 쓴 시를 이 집에 사는 강아지가 다 완전히 그냥 발기발기 찢어 놓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절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삶을 이어가는
도대체 시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묻게 하는데, 우리 관객으로 하여금 결론은 뭐냐면은 시라는 것은 내 생활 속에 있고 나를 지탱해 주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는 그냥 우리가 보면은 요새 시를 쓴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도서관에 가보면은 시가 뭐 하여간 수만 권까지는 조금 수천 권 되죠. 수천 권. 무명의사가 태반이에요. 읽지도 않아요. 뭐 몇 사람 거 빼놓고는 거의 읽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게 시를 쓴다. 시를 쓰고 그걸 출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 개인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그 누구보다도 강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를 쓰는 것 같은데, 갑자기 봤는데 이 패터슨이 쓴 시, 이건 이제 이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실은 이제 이 영화에서는 자기가 쓴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 론 페짓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우리 집에는 성냥이 많다.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제품은 오하이오 블루 팁, 진하고 여른 청색과 흰색 로고가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 일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소재로 삼아서 이제 글을 이렇게 시를 써요. 그리고 이제 시를 쓰는 것도 굉장히, 이 영화를 보면 시를 저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고도 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를 진지하게 쓰지만 또 손쉽게 쓰더라고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옮겨 적어요. 뭐 고치지도 않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것들을 다 시로 쓰는데, 여러분들 이 시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본다면은 시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또 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배울 수 있다. 제가 여기다 이제 우리나라 이창동 감독이 쓴 시라는 영화는 일단 지금 캡처를 안 해놨는데, 이 시라는 영화도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결국은 이 주인공이, 이름을 제가 지금까지, 윤지미도 아니고, 뭐, 하여간 주인공이 최근에 암 걸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 영화 속에서도 실제로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암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가지고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이제 멸망해 가는 그런 가운데 계속 죽는 순간까지 시를 써요. 정말 이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죠. 그 마지막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잡는 지푸라기, 그것이 바로 시다 하는 이런 결연한 것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평과 저술, 이 비평이라는 것은 남이 쓴 글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타인과 나의 교류 속 타자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책을 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자와 내가 교류를 한다,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이다 하는 뜻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비평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기도 해요. 쓰는 것도 일방적이지만 이 비평하는 것도 일방적이다. 그럼 내가 비평을 하면 마음에 안 들면 반론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저술은
타자와 나의 교류 속에서 나를 부각시킨다 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타자와 교류한다. 타인이 이것을 볼 것을 예상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타인과 타자와 교류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비평이라는 것 역시도 어, 그 타인의 소설을 읽고서 타인의 글을 읽고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타자와의 간접적인 대화다. 간접적인, 직접적인 대화가 아니죠. 직접 만나가지고 책을 놓고 서로 막 그 토론을 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한 그 담론, 담화라고 그랬죠. discourse, 일방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일방적이라는 것 이 속에 어쩌면은 좀 불균형이 있는 거죠. 상대방도 말을 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 소설은 이게 뭐가 잘못됐어, 뭐가 이래, 왜 주인공이 그래, 뭐 어떡하고, 왜 여기 친일적인 요소가 등장해, 뭐 이게 현실에 맞는 것이 아니야, 뭐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비평을 하면은 그 저자가 나중에 이제 신문이나 어디다가 이걸 뭐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비평가가 반드시 그걸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그 약간 치우친 그런 그 평형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비평이라는 그런 그 행위다. 그리고 또 책을 쓴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지 않으려면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글을 쓰는 거죠. 볼 사람은 보고 말 사람은 말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 비평가를 표현한 걸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서로 이제 서로 바라보고 있지 않죠.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되는 서로 간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약간 서운하죠. 좀 아쉽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아저씨는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서점 주인이신데 하여튼 뭐 이 남이 쓴 책을 갖다가 이제 팔아주는 그래서 좋은 일도 하고 자기 자신도 이제 먹고 살고 뭐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지라는 게 있어요. 이제 편지. 이 편지라는 것은 이제 기다림과 기대, 희망 아주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런 문학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책으로 이렇게 서간집이 나오죠. 그 제일 안 읽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장 안 읽어요. 뭐 괴테 서간집, 누구 서간집 뭐 하면은 야, 이 사람이 뭘 했을까 하고 막 이렇게 사보고 거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괴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가끔 보겠죠. 누구랑 이렇게 했을까, 교류를 했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있고 실제로는 뭐 거의 있지 않는데 그러나 이 편지 자체만 보면은 기다림, 기대, 희망 다 가슴 울렁울렁대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것은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 옛날 그 아가씨인지 뭐 마님인지 수줍게 이렇게 편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춘향인가 뭐 해서 이제 그 향단이가 이제 그 이도령한테 가가지고 내가 편지 쓴 거에 답장을 받아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상상력이 편지를 보내놓고 기다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놨는데 여기 이 사람도 애같이 생겼죠, 사실은. 근데 애가 아닐 것 같아요. 이 장미 위에 있는 걸로 봐서 뭔가 사랑을 하고 있는 남자가 아닌가. 그래서 편지를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이 편지 속에 어떤 남자죠. 이 남자랑 이렇게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글이지만은 글이 어떤 사람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만남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대화와 기다림이다. 아, 정말 멋집니다. 그 다음에 기대와 희망. 야, 어떤 답을 해줄까, 과연. 내가 오늘 만나자고 그랬는데, 어디 정자나무, 정자 있는 데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과연, 응에 올런지, 아니면 거절할는지, 어떤 희망을 가져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편지에는 형식이 있어요. 쓰는 형식이 있어요. 특히 외국에 있어서 편지는 딱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대로 안 쓰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 하다못해 뭐 대학에다가 그냥 이렇게 사무적인 편지를 한 장 쓰더라도 그 격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엄격한 그런 어, 형식이 있고 그걸 또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용어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중하고 이렇게 틀에 박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옛날 그 양반들이 사용하던 그런 격식 같은 거 격식을 굉장히 중시하죠. 예의, 격식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시 되었다. 그러니까 내용도 물론 너무 이제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금기시 됐죠. 그래서 아주 간접적이고 부드러우면서 굉장히 정중한 그러면서도 자기 할 말을 하는 어, 그런 형식이 바로 편지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는 굉장히 독특한 문학 형식이다. 이 편지를 어떤 여러분들 뭐 이제 이메일을 쓰죠. 전자 메일, 전자 편지라고 하죠. 전자 편지. 굉장히 손쉽게 쓸 수가 있고, 손쉽게 보낼 수가 있고, 또 손쉽게 받을 수가 있고, 대부분은 어떤 사무적인 내용을 많이 써요. 간단하고,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 근데 요새는 이메일도 많이 안 하죠. 그냥 카톡으로 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제 이 옛날에 이런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퇴색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직접적이고 사무적으로 변했다 한 거죠. 직접적이고 사무적이다. 넌 만날 거야, 말 거야? 만날라면 오고, 안 만날라면 오지 말고. 뭐, 뭐 단답형으로 해. yes, no,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문이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해요. 물론 뭐 이제, 우리 인터넷 신문도 있죠. 인터넷 신문도 있는데, 이제 그 종이 신문을 말하는 겁니다. 종이 신문을 말하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신문도 있지만 방송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이 신문은 이제 뭐 오늘날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종이 신문이 아직까지는 있긴 한데 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어떤 관공서 같은 데서만 이렇게 보고 있고 형식상으로 아무도 안 펴봅니다. 그냥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어떤 전자 신문을 보죠. 그래서 이제 방송과 어떤 그런 텔레비 방송과 라디오 방송도 거의 다 음악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5분 동안 아주 대표적인 뉴스를 계속해서
한 시간마다 이렇게 내보내는, 음악과 사이사이 계속 같은 뉴스를 반복해서 내보내는 퀸프 악투엘이라고 그래가지고 5가지 주제로 이렇게 뭐 이제 정치, 외교, 무슨 문화, 뭐 경제 뭐 해가지고 5가지 딱 해서 퀸프 악투엘 하면서 이제 음악이랑 쫙 이렇게 이제 깔아주거든요. 뭐 요새는 이제 코로나 크리즈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어떻든 이 신문이라는 것은 어떤 기억에 관련되는 거고, 계속 신문이 쌓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기록해갖고 이제 남기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저널리스트의 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널리스트의 글을. 그 다음에 이제 기고하는 사람의 글도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 매체 속에 어떤 전자 메일, 전자 신문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영화 제목을 제가 갑자기 이제 생각을 못 하겠는데,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꼭 지금 몰라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은 굉장히 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어떤 짓을 하냐면은 사고 난 데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방송사에다가 팔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는 그냥 할 게 없어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돈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쫓아가가지고 시체를 갖다가 막 이렇게 자기가 인기가 좋을 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경우는 이제 범죄 현장을 목격을 하고서 자기도 거기에 이렇게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딜을 하죠. 방송사의 여자하고 딜을 하면서, 하여튼 이 저널리즘의 뒷이야기, 씁쓸한 뒷이야기, 그런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건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소식들은 거의다가 조작된 것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권밖에 없어요. 이권, 돈 벌기 위한 것. 그래서 이 저널리즘의 민낯을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텍스트가 몰락을 했어요. 텍스트가 몰락을 하고 이제 역사가 몰락을 하고, 그러면 뭐가 오냐면은 새로운 텍스트, 전자 텍스트겠죠. 영상이겠죠, 결국은. 그 다음에 역사가 몰락하고 탈역사.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디지털적인 글쓰기라는 게 등장을 해요. 디지털적인 글쓰기가 뭐지? 컴퓨터에다가 뭐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건데, 우리가 이제 텍스트 시대의 글쓰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까 영화에서도 봤듯이, 뭡니까, 여기 이 녹터널 애니멀스에서 봤듯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어떤 서두가 결론이 되고, 결론이 서두가 되고, 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되고 남의 이야기가 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어지럽게 움직여요.
이런 그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어, 뭐 뭐랄까요? 기서결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글쓰기의 전형적인 그런 순서 이런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의식도 이제 거기에 맞게 바뀌는 건데, 이렇게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라고 그래갖고 뭐 이런 책도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인공지능이 번역을 한다고 그러죠. 번역이 이제 아직까지는 사실은 뭐 완벽한 수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 초벌 번역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뭐 구글에다가 이렇게 구글 번역기에다 돌리면은 기본적인 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번역 사전을 갖다가 가장 풍부하게 이렇게 이제 주면은 그 어휘를 가지고 번역을 인간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해낸다는 거죠. 그리고 소설도 단어를 갖다가 한 10만 개 주고 이러이러이러한 스토리로 네가 써봐라 그러면은 명령을 내리면 이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짜임새 있게 글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네가 이러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시를 써봐라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이 시를 쓴다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없네.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니죠. 이제 자리를 뺏기는 거죠.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자리를 이제 뺏기게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역시 내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또 새로운 글쓰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키피디아라는 그런 백과사전, 국제 백과사전이죠. 위키피디아라는 데 이제 들어가면은 이 정보들이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글쓰기라는 그런 그 항목을 조사를 해보면은 그게 수시로 바뀝니다. 왜냐? 그 글은 거기에 참여해서 누구라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더 완벽해지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누가 썼는지 그 저자도 없고 그냥 이렇게 글이 점점 더 완벽하게 완성돼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몰락하지만 텍스트 자체가 완전히 몰락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텍스트가 등장을 하는 거죠. 새로운 글쓰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를 살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토론할 문제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지금 굉장히 그 상태가 안 좋아요. 오늘 녹음을 한 네다섯 번을 이렇게 하다가 다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가 아니고 이 기계가 잘못돼서 그런지 왜 그런지 거의 그 노이로제가 걸렸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네요. 글쓰기의 그 역사는 아까 이제 얘기를 했죠. 3단계로 해갖고 그 다음에 글쓰기의 목적은 뭘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는 뭐 그런 거를 글쓰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